안녕하세요. 질구쌤입니다. 13강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물건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앞서서 권리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전세 관련된 전입신고 사항하고 배당 관련된 확정일자까지는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권리 분석을 마치고 당당하게 법원 매각기일에 기일입찰표까지 쓸어갔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고 보증금 담아서 그 보증금의 개념도 함께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등기 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리가 허그라고도 부르는데 얘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전세대출을 해주는 거를 담당을 해요. 근데 이때 보험 상품이 결합되는데 SGI라고 해서 서울보증보험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 입자를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이제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 보증보험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기금대출, 전세대출로 기금대출을 받았던 사람한테 돈을 먼저 주도록 요청을 해요.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뭘 요구하냐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등기소 가서 등록하고 거기에 계약 일자를 표기해 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요. 그럼 이걸 해서 허그에 제출을 하면 허그가 돈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가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지금 보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 잘. 그런데 실상 보면 너무 쉬운 물건이에요. 낙찰자 입장에서. 왜 그러냐? 돈 받은 사람이 이미 나갔어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그럼 사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깨끗한 물건이죠. 그리고 이제 기관이에요. 담당하는 사람이 기관. 국가기관이니까 상대하기가 너무 수월한 거죠. 그래서 낙찰 받은 금액을 이 사람이 그냥 대항력 인수해가지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 업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이 지금 많이 높았고 매매가는 전세금하고 비슷하거나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즉 낙찰 받은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경우에는 그 인수해야 될 돈을 포기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경매상에서 그런 확약서를 제출하면 그 물건은 그냥 내가 쓴 가격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거를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인수금, 반환금 포기 계약 혹은 승계되지 않는 대항력 물건 이렇게도 불러요.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쓴 금액 이상으로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살펴볼 거냐? 잘 볼게요, 여러분. 전입신고가 21년 3월로 돼 있어요. 근데 선순위권으로 가봤더니 강제경매에 넘긴 게 주택도시공사. 그 임차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 집은. 그러니까 주택임차권자인 김주인이라는 사람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수했어요. 그럼 이 사람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어요. 너무 편해. 근데 이게 3.3억이야. 와우! 이 집이 3.3억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빌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제 이 말 들리시죠? 이게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으면 이게 3.3억이잖아요. 낙찰이 3억에 낙찰이 됐다 쳐. 이거는 2억에 가깝게 낙찰됐으니까 2억이라고 칩니다. 2억에 낙찰이 되면 여기서 있는 1.3억을 낙찰 받은 사람이 원래는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인수 안 하게 만들겠다. 나 배당만 받고 끝낼게 라고 하는 게 대항력 포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2억 든 사람은 이제 2억만 내고 가져가는 거야. 그런데 안에 임차인도 없네요. 자, 이런 물건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본다면 최선 순위로 되어 있는 경매 신청 채권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록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고 3억 3천에 대해서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인수를 했지만 이걸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차권 봤더니 어떤 게 있냐? 21년 3월에서부터 21년 3월 19일, 점유개시일자는 21년 3월 20일. 여러분, 점유개시일자하고 주민등록부자하고 이게 두 개가 왜 나와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신청서에 이렇게 3개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확정일자까지 4개를.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민등록일은 전입신고를 한 날이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전입신고하기 전에 들어와서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들어와 산 날을 자기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적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차이가 잘 안 나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전입신고한 날 그리고 다음 날이 점유 개시 일자가 보통 돼요. 하루 차이죠. 왜 그러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입신고 24시 이후부터 이제 인정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루 지난 날짜를 점유 개시일로 보는 게 보통 통상적인데, 여러분 이제 어떤 물건도 보게 될 거냐면 기억에 해보니까 전입신고하기 5년 전부터 내가 살았어. 이 점유 개시를 내 권리 일자로 해줘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공무원이 이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요.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가족이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면 됩니다. 가족이 전입신고를, 계약한 본인 말고 가족이 전입신고를 먼저 해놨다. 그럼 돼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아시겠죠? 재밌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했던 걸 보니 3억 3천에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3억 3천에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는데 전세는 3억 3천에 들어있으니까 무피 거래를 한 거네요? 부동산, 경매가 아니어도 이렇게 무피 거래를 하는구나. 그러면 낙찰을 지금 얼마에 받았냐면 이 사람은 2.4억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세를 3억 3천까지는 지금 전세가가 좀 하락했으니까 안 나온다 쳐도 3억에 만약에 전세를 줄 수 있으면 좋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이분이 걱정한 건 뭐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선순위 임차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권 자체가 되니까 말소 기준권 위에 있는 이 3명, 정철하고 홍성래,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요 날짜보다 얘들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이 되는 것보다 빨리 있으니까 얘를 표기하는 말은 선순위 임차권자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실내로 주택도시보증가 갖고 있는 날짜는 경매 신청은 이날 했지만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증명하고 확정되는 날짜는 김 주인이 갖고 있었던 계약 날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집이 비어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신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건 이제 어떤 개념, 위장임차인이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주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나가죠. 집 관리 안 되고 1년 동안 막 경매 신청되는 동안 비어 있고 그러면 집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지인들 보고 들어와 좀 살아라고 했겠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되게 막 음모론적으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요? 막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 전입신고를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주인이 허가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나와요? 조금 전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살더라고요. 그럼 안 가보고 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보기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니 이분 만약에 있었으면 이분 상대로 인도명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는 절차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문제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실전 사례 한 번 더 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